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부위원장 맡고 있는 이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안내드리면은요. 첫 번째 특강이 박은정 의원 모시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준영 의원 와가지고 이제 한반도 평화, 세계 정세, 국제 정세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 두 번을 이렇게 하는데 뭐 당원분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참 알찬 내용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또 정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선열 그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앞서가신 모든 분들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궂은 날씨에 10,000원까지 내고 또 운전까지 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혜민 의원님의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등장할 때 이렇게 박수를 먼저 쳐버리시면 인사하고 나서 또 박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궂은데 저는 몇 분 안 계셔도 즐겁게 해야겠다 하면서 왔거든요. 이젠 기차 타고 오면서. 근데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올해 광주에 지금 오면서 세봤어요. 내가 오늘이 몇 번째 오는 거지? 5번째 오는 거예요. 상반기 동안 5번째라서 적지 않은 횟수인 것 같은데 반성을 한 가지를 합니다. 당원분들을 그 앞선 4번 동안 당원분들을 많이 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반성을 하며 오늘 좀 반갑게 만나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비 오는 이 주말에 참석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그리고 오신 만큼 좀 의미 있는 컨텐츠를 좀 듣고 간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서 저 무슨 질문을 들었냐면은 그걸 제가 뭐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광주하고 무슨 연고가 있냐, 그 질문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혹시 문빈정사라고 무등산에 있나요? 네. 거기 가면은 일주문이라고 이렇게 편액 써진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 큰할아버지께서 쓰신 연판인데 저는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큰할아버지를 외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그런 가족 환경 하에서 살았는데 큰할아버지는 나중에 들었어요. 광주가 광주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서해가 송곡 안규동 선생님이시고요. 문빈정사 앞에 가면은
순곡 안규동 선생님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유학을 하고 있을 땐가 그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소식 접하고서 꼭 가봐야지, 꼭 가봐야지, 꼭 가봐야지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시간이 없는지, 사실은 시간을 내면 낼 수 있을 텐데 그 또한 저의 반성 포인트고요. 그래서 저에게 광주는 외가와 친가 다 있습니다. 이모님, 고모님 다 지금 살고 계시고요. 친정아버지는 전남대 그리고 광고 출신이세요. 근데 어릴 때 저에게 광고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피아 조직인가 싶을 정도로 광고 동문회가 이제 저는 계속해서 서울에서 살긴 했는데 광고 동문회를 가면은 이 세상이 광고밖에 없는 사람 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친정아버지 광고 그리고 전남대 나오시고 한 것 때문에 저에게 광주는 정말 고향 같은 그런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직 정치인 덜 됐네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조금만 연고가 있어도 뭐의 딸, 뭐의 뭐 며느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조국 대표님께서 이제 광주 오실 때 당 그 후보들 혹은 이제 그때 당선 후에도 다 이제 의원들 12명 중에 광주랑 연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옆에다 세우고 싶으셔서 물어봤는데 이제 서항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호남 쪽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었고, 네, 그리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친정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 왜 얘기를 안 했냐고, 네, 광고 출신의 전남대 출신이신데요, 네,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래서 작년에도 무슨 기자회견 할 때도 옆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해하셨을, 아까 전에 제가 오면서 질문을 들은 광주와의 연고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저는 꽤 끈끈한, 어렸을 때는 매해 이제 외할아버지 제사 때 계속 내려오던 그런 곳입니다. 네, 이걸로 먼저 좀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약간 편안하게 제가 이제 이 뭐죠? 이 광주의 억양은 귀로는 익숙한데 입으로는 좀 익숙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에서도 근데 사실은 저는 광주의 억양은 바로 알아들어요. 친정 부모님 때문에. 그러면 너무 반가워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말을 못하냐. 그래서 그 또한 오늘 반성 포인트가 많은데, 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당원 아니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네, 당원 아니신 분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광주에 올 때마다 좀 되게 고맙게 생각했던 네, 말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넘어갈게요. 네. 참고로 제가 대전에서 강연을 했을 때 대전에서는 꽤 이젠 당원 가입 이런 생각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이 참석을 하셨었고, 하고 나서 이제 당원 가입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오늘 당원이 아니신 분들도 들으시면서 조국혁신당은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이 있구나. 한번 나도 조국혁신당에 관심이 생기니 당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원이신 분들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정치라는 것이,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것을 인지를 한 채로, 그렇다면은 나는 나의 삶에서 어떤 식의 삶의 궤적을 만들어가는 그 주체를 나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강연 요청이 왔을 때 사실은 광주시당에서 강연 요청이 왔을 때 저에게 제일 처음 해달라고 하셨었어요. 정치 아카데미. 근데 그때 한참 전에 날짜를 잡아놓고서는 막 이젠 급박하게 일들이 돌아가서 그때 못하고 캔슬을 했었는데 오늘 하게 돼서 좋습니다. 그때는 근데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원래 하려고 했었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랩탑 딱 덮고 바로 몇 시간씩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리도 있지만 제가 올해 광주에 왔을 때 두 번은 한 번은 이제 광주 MBC, 한 번은 광주 이제 KBS 가서 광주는 사실 AI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광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의견을 좀 피력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좀 주제를 바꿔볼까 해서 당원분들이나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이런 발표는 좀 처음 하게 됐어요. 혁신적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이걸로 발표를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혁신적 리더십, 이해민 의원 하면 AI 아니야? 라고 했을 텐데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왜 하지? 라고 좀 약간 백그라운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어떠한 이제 책 모임, 박병원 변호사님은 당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저 모임에서 작년 연말에는 조국 대표님께서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조국 대표님 책으로 북토크를 했었고 1월 달에는 김선민 권한대행께서 또 북토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오셨어요. 그 다음 순서를 부탁을 한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일부러라도 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본인이 요청하는 걸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요청을 받았던 것은 구글 조직 문화 정치에서도 가능한가. 그래서 처음에 저는 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전 직장하고 너무 많이 연결되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으셨어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정치권에 없다.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어떤 문화를 들고 와야 된다. 이제 그거를 받아서 오케이 알겠다고 해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을 하고 나서 저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반정리업 없이 자기 얘기로 2시간의 강연을 채울 수 있는 정신을 오랜만에 보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도 할 수는 있고 그리고 강연을 저는 조금 많이 다녔었습니다. 요청이 좀 많았었고 강연은 하면은 원래는 꽤 비싼 강연료를 받는 강사였었는데 오히려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얘기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다라고 저를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게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은 당시에 매주 토요일 집회가 열리던 때였었고 그때 4시인가 그 집회가 4시인가 집중 집회가 있었고 4시인가 5시인가 봐요. 강연 시간이 원래 3시였었는데 한 분이 글을 올리십니다. 아니 3시에 잡으면 북토크 이 무슨 생각으로 3시에 잡았냐? 우리 모두 집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올리셔서 연락을 취해서 그러면 1시로 땡길 테니까 둘 다 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드렸더니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소화를 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 보통 그러면 나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실제로 해서 올리신 분은 1시 북토크 참석하시고 5시에 있는 집회도 참석하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정치 실험, 국민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 제안의 창구가 되길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책을 요청을 받았을 때 이희호 여사의 동행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책을 바꿔서 하게 됐었는데 바꿔서 하는 김에 어차피 내 책도 아닌데 싶어가지고 하나 세 가지 책을 엮어서 나는 그런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야기는 이 세 가지 책에서 제가 요점만 좀 추려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갈식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 책 내용에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데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때도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요 대답이 오늘 거의 끝부분에 다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띄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강연, 어차피 저희가 굉장히 지금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에는 혁신적 리더십이 나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저 부분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혁신적 리더십을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성장을 하고자 하는 노력 지금이라도 좀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크게 생각하는 연습 지금이라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성장하는 시도 지금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번 먼저 써봤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아까 그 세 책의 원 저작자들이 만든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요점들 뽑는 쪽으로 했었고, 그리고 특정 회사가 나오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의견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책 첫 번째 책인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책에 나온 내용들을 먼저 훑고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했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에릭 슈미츠는 구글의 CEO였었죠. 그 다음에 조나탄 로젠버그는 제가 있었던 프로덕트 팀의 수장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앨런 이글이라는 사람은 두 사람과 함께 이 대담을 같이 책을 이제 쓴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 구글 초기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글 초기에 98년도에 구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상장할 때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당시에는 모든 비즈니스 영역을 가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새로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심지어 가상으로 바꾸고 있는 걸 넘어서서 AI까지 가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을 했을 때 너무너무 놀랐었던 것은 진입장벽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비즈니스는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책에 관한 내용은 최대한 빨리 넘어갈 건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딱 두 페이지에만 별표를 쳐놓거든요. 그 별표를 한번 발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권을 회사에서 소비자로 넘어갔고, 그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거기에 대해서 높고, 회사들은 형편없는 제품으로는 더 이상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물건이 진짜 위대한 서비스, 위대한 제품이 승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여러 슬라이드 중에 이 별로 재미도 없는 이 세 슬라이드를 뽑아온 이유는 위대한 제품이 승리합니다, 저 문장 때문이에요. 위대한 서비스 혹은 위대한 제품이, 그걸로 인해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만약에 우리가 되게 혁신적인 회사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시작 단초가 되기 때문이죠. 회사 안에서는 예전에는 사장님이 계시고, 이런 물건 잘 만들어서 갖다 팔아서 이득을 만들어 와, 이런 구조였었다면, 이때부터는 회사 안에서 큰 주도권의 변동이 생겼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이 주도권 변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개인과 소규모 팀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주도권이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회사나 아니면 조직, 저는 사실은 특정 회사만을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서 회사나 조직이라는 말을 계속 드릴 거예요. 이게 정치 조직이 됐든, 그게 이제 정당이 됐든, 아니면 우리 시당이 됐든, 그 조직 안에서 결국에는 개개인들이 정말 중요하고
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혁신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저기 프로덕트 폭스라고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제품 쪽 친구들이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제품 쪽 친구들이라 얘기하는 프로덕트 팀이 제가 일을 했었던 팀이에요. 인터넷 회사가 이제 구글 같은 곳이 나오기 전에는 없던 팀입니다. 제품 팀이라는 게. 그래서 그들은 기술 지식, 비즈니스 전문 지식, 창의성까지 조화시키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들한테 많은 자유를 주어주면은 아주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글이라는 큰 회사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날은 이제 옛날 얘기예요. 저 책에서 얘기하는 오늘날은 아마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좀 공감을 하실 텐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유와 속도를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대부분의 회사는 계획을 하느라고 느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을 하고 싶으면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저기가 저 동물이 비버인가요? 비버가 갉아먹을 나무가 많아서 눈이 띠용하는 건데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진짜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훌륭한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이끌어내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을 때 제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회사가 좋은 또 컬처,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화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것은 어떠한 조직의 사장님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시키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정말 직원들 개개인이 가장 훌륭한 탤런트를 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문화를 먼저 계획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엔 전략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게 나와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프로덕트 팀이었었는데 그 수장인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구글에 왔을 때 레리 페이지는 구글을 만든 파운더 중에 한 사람이고 레리 페이지는 나중에 에릭 슈미츠 이후에 CEO가 됩니다. 조나단이 구글에 왔을 때 그 제일 처음에 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레리가 그거 보고 그 계획은 바보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계획은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우리의 발전을 느리게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토대라고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근본이 제일 중요하지 계획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회사에서 얼마 계획을 써갔는데 이거 말고 딴 거 갖고 와봐. 또 계획을 써가고 또 딴 거 갖고 와봐.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한다면 같은 어려움을 저 때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면 있어서 대들보가 3개가 있다고 하고 하나는 이거는 이제 기술 회사이기 때문에 독특한 기술적인 인사이트에 기초해서 우수한 제품이 있고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최적화하고 경쟁자를 알긴 하지 뒤따르진 않는다 이렇게 3가지 필라를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뒤로 가면은 더 제일 중요한 것은 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채용을 한번 하고 나면은 절대 그 인재를 조직이 폄하하지 아니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이제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이제는 팀으로 끌어들였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비버가 눈띄용하게 나타나는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15년을 넘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함에 있어서 1년 내내 인터뷰를 보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팀 전체가 거기에 좀 힘을 많이 쏟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가장 훌륭하게 발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리더들의 의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사장님 계시거나 대표님 계시거나 하면은 내가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직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첫 번째 별표가 나옵니다.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선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앞에를 좀 두루 지나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결정의 순간은 매번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독재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보적인 회사 혹은 진보적인 조직 혹은 진보적인 정당 혹은 진보적인 시당의 경우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접근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100명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100명이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막 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한 걸 다 들어서 그것을 잘 조화롭게 모으면 좋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진짜 좋은 결정은요, 모두가 동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듣고 최고의 결정을, 최고의 해답을 끌어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결정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별표 지금 두 번째 이 두 장표의 별표를 다 쳤었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우리 반에서 우리 점심시간 때 뭐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학생들이 다 의견을 막 내는 것을 그거를 그냥 다 총합으로 어떤 결론으로 이끌어 갔을 때는 결국에는 어느 누구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수 의견이었었던 분들, 학생들의 의견은 나는 소외됐다고 느낄 수 있고, 저게 진짜 좋은 결정이었어라는 정말 좋은 결정이었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다 듣고 오케이. 그래서 리더가 그걸 다 소화한 채로,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좋은 것들을 다시 소화를 해서 베스트 앤서, 가장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그 조직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결정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혁신적인 조직, 혁신적인 리더십의 키가 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랑 똑같냐면은 리더는 존재할 의미가 없어요. 각 팀원만 있으면 돼요. 팀원들이 그냥 의견만 모으면 그게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리더가 존재를 할 이유는 그걸 다 듣고 단결할 수 있는 정말 제일 훌륭한 해답을 내놓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그래서 결국에 혁신적 리더십의 키는 이 두 슬라이드에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리더에 대해서는 요구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사실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소통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잠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의 열반인 경진 혁신에 도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원서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열반의 경지 이런 표현이 나와서 되게 웃기긴 했었는데,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 혁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꽤나 아픈 과정들을 거쳐서 혁신으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조직이 혁신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은 우리 구성원들이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리더십이 베스트 앤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격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하고 싶었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느 뭐 회사가 됐든 어떠한 조직에든 다 통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전달 좀 앞에 속도감 있게 지나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이게 2시간 넘는 강연 내용이거든요. 근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정치에서의 혁신적 리더십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어떤 큰 질문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먼저 깔고 들어갑니다. 가능한데 그렇다면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주 많은 부분들이 전제 조건으로 있을 수 있지만 리더의 혁신적 리더십이 결국에는 키 중에 키다. 근데 혁신적 리더십이 과연 맨 위에 있는 사람만 가져가야 될까? 그건 아니다. 가 오늘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건 아니다라면 그러면은 누구한테도 필요해? 결국에는 개인이 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5년 안에 어떤 게 진실이 될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개개인에 대한 내용과 함께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일을 하면서 개발자들하고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개발자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개발자가 제가 이제 빨간 버튼 색깔을 예를 들어서 쉽게 빨간 버튼을 우리 파란 버튼으로 바꿉시다. 혹은 뭐 네이버라고 치면 초록색 창을 주황색 창으로 파란색 창으로 바꿉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쳐요. 그랬더니 사용자들이 막 헷갈려 한다. 그러면서 개발자가 들고 와요. 혜민 이게 바꿨더니 이상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 뭐 사람들이 다 떠나. 뭐 이런 결과물을 갖고 와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나한테 알려줘라고 저한테 옵니다. 어떤 개발자는 뭐라고 하면서 오냐면은 색깔을 바꿨더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제안은 첫 번째 옵션이 이거고 두 번째 옵션은 이건데 나는 두 번째 옵션이 더 맞을 것 같아. 이유는 이거야. 똑같은 현상을 들고 어떤 개발자는 이렇게 오고요. 어떤 개발자는 이렇게 와요. 저는 이때 뭐라고 평가를 나중에 해주냐면은 두 번째 개발자한테 리더십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 사람은 매니징하는 밑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이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라고 이제 나중에 리뷰를 써줍니다. 이유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내 밑에 100명, 내 밑에 500명 이게 리더십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해요. 어떤 게 리더십이냐면은 내 밑에 100명이 있든 5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명이 있든 없든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한 리더 자체가 내 자신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개발자처럼 두 번째 개발자는 그 색깔만 바꾸는 일을 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문제가 왜 생겼으며 그 다음에 제안을 옵션 1, 옵션 2를 할 수 있으며 나는 옵션 2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더 일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조직으로 바꾸자면은 리더들의 리더십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각자 개개인의 리더십 또한 리더의 리더십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 전체를 통해서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은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떤 조직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웬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특히 이제 젊은 오늘 청년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말을 얘기를 하다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 얘기를 해요. 5년 뒤에 당신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5년 뒤가 상상이 좀 안 되면은 1년 뒤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저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 여정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엔 나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내가 현재 맡은 일에 대한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어야 결국에는 5년 뒤에 상상한 그 모습까지 내가 주체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청년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짠, 잠시만요. 요거는 두 번째 책에 관한 건데 HR,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 쓴 책이에요. 무지무지 재미없는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재미없어가지고 라즈웰로 보기라고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책인데 저기서 뽑을 내용은 정말 간단하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두 번째 책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통계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직업인들이 일은 그냥 그저 주어진 걸 끝내야 하는 그런 대상일 뿐인데 이거는 너무나도 비참하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레리아 설게이는 이제 둘 다 구글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그 굉장히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구글을 창립을 했는데 이들은 앞서서 이렇게 그저 일은 끝내야 되는 사람들로만 모으게 되면은 그 회사는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믿음 하에 운영됩니다라고 썼는데 이거는 뽑아놓은 사람들을 100% 믿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고 능력을 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깔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와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조직에서 누군가가 소위 말해서 평가가 별로 그러니까 그 업무 평가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믿음 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하게 되냐면은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조직에서 진짜 이 사람이 훌륭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못 줬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일을 못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뽑아놓은 사람은 원래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만의 빛나는 게 있는데 이 조직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못 맡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믿음 하에서 조직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일을 어떤 조직 내에서 잘 못했을 때 뭐부터 하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제일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게 해줍니다. 익스플로어하게 하는데 더 맞는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게 돼서 저는 구글 내에서 저런 걸 굉장히 많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가서 요 팀 A라는 팀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안 좋았는데 B라는 팀에 가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거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조직 안에 들어온 사람을 믿고 선하다는 믿음 하에 저 사람은 잘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넘어가자면은 구글만이 저는 이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저한테 처음에 저에게 박병원 변호사님이 이 책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도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구글이 전 세계 최고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도 안 좋은 거 되게 많고 무지 큰 회사가 돼 가면서 거기에서도 또 이제는 대기업의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요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구글만이 좋은 회사는 아닌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접어놓고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저렇게 칭송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회사,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결국엔 우리 자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됐든 구글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조직 문화 면에서 배울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배울 것은 차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만의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문화 부분 얘기가 나오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위해서 조금 앞에 빨리 넘어갑니다. 네, 예제들이 좀 재밌는 게 많긴 한데 여기는 다 이제 인사팀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직원들이 정말로 어떤 막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게 되게 많고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하세요가 있는데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1년 내내 면접을 봤었는데 맨날 채용하는 일을 했었었는데 거기에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하세요라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내각이 막 이렇게 발표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 주르륵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어떤 입장에서 인사청문회를 임하시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사람을 채용했었던 사람 입장에서 나보다만 나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저보다 나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제나 저는 어느 조직에서든 저는 제가 사람을 뽑을 때 나보다 나으면 된다라는 꽤 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네, 여기서부터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슬라이드야. 이제부터 책 지나오고 첫 번째 책 내용, 두 번째 책 내용을 너무 속독하는 느낌으로 한번 지나오고 나서 이제부터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거예요. 구글이 가지는 자유로운 조직 문화는 좋은데 그거는 민간 기업으로서의 목표 달성에 맞게끔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고 정치권에서 다루는 주제는 나라 단위잖아요. 물론 구글은 이제 전 세계를 또 다루기도 하지만 나라 단위고 그래서 구글과 완벽히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구글처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구글하고 똑같을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저의 반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권 현실 진단 제대로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일부 좋은 점을 도입을 하는 것이 가능을 한데 예를 들면 조직 정당 안에서도 아니면 좀 뭐 예를 들어서 위원회 안에서도 스타트업형 조직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기반의 어떤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스마트 워크 같은 것을 도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솔루션을 찾을 때 이러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적용을 할 수 있을지언정 구글하고 똑같은 것을 할 필요는 없다가 저의 얘기였었고 근데 그리고 그 문화를 이루는 가장 큰 축은 결국엔 리더십이고 이 리더십만이 우리의 모든 조직 정치를 포함해서 변화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리더의 비전과 용기가 가장 키가 된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분석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객관적으로 해봤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정치인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구글이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구글과 정치권은 어떤 큰 차이로 분석이 가능할까 해서 제가 저만의 어떤 분석을 했었고 이거는 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구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이나 정당 안에서는 굉장히 크게 위계 문화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로 치면 행정부로 치면은 대통령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동급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정치권의 위계 문화가 제가 맨 처음에 꼽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문화와
정당 기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소속 정당의 정책과 노선에 따라서 해야 되고 개별적인 창의적 접근보다는 당의 기조가 중요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율성이 높은 곳에서 온 입장에서는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당 같은 경우는 감성적이랄지 이념적 의사 결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문화 자체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저번에는 뭐 이러 유저 수가 이만큼 이걸 사용해서 뭐 10% 증가를 했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뭐 15% 증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국민 정서랄지 현안에 대한 여론이랄지 이념적 배경, 이게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기보단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를 좀 느끼게 됐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한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맨 마지막 것만. 구글에서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철학이 굉장히 강해요. 뭐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와! 그러면 그거 이제 우리 안 하면 되겠구나라고 박수를 쳐요. 그리고 막 공유를 합니다. 그럼 옆에 팀에서 연락이 와요. 그거 공유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그 똑같은 실수 안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은데, 정치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예외 사항들도 있지만, 한 번의 실패가 바로 무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환경이구나. 뭐 여러분께서 이것을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했던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르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맨 마지막 부분은 가능하면 좀 차용했으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그런 분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픈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분석만 하고 끝나면은 비판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써봤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조직 문화, 좋은 혁신적인 문화를 도입을 해서 각각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다면은 이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는 조직, 예를 들면 뭐 청년 정치인의 모임, 아니면 정책 연구 모임, 뭐 특정 주제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아주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한번 도입을 해보고, 동시에 가장 정당이라고 친다면은 가장 큰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힘을 강하게 실어주고,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내에서 자리매김을 해보는 과정. 실패하면 그럼 다른 걸로 해보자,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빅데이터나 AI 기반 정책 분석 시스템 도입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디지털 정당에 대한 투자하고 교육이 상당 부분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저건 좀 어려운 점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건 진짜로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부러라도 실패를 허용할 수 있는 실험적 어떤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지역 단위의 작은 프로젝트 하면서 혁신적인 정책 실험을 해보고, 거기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한 것을 좀 자랑스럽게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것은 우리 앞으로 안 하면 될 것 같아, 이러한 것은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것을 좀 같이 해서 정책의 오픈소스화 하는 것들 또한, 이런 것들은 저는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앞서서 제가 얘기를 했듯이 리더십이 가장 위에 있는 사람부터 이제 조직 전체에 대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제일 큰데, 이게 저 리더십이라는 게 저 조직 문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 문화를 다 좌지우지하게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밑에 몇 명, 이거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영역에서, 혹은 내가 꿈꾸는 영역까지에 대한
그 자부심과 절실함을 가지고 비전과 용기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엔 여기 앉아 계시는 각 개개인이 사실은 모두가 리더인 거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 삶의 리더여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자세는 스마트 앤 험블, 이걸 도대체 뭐라고 그 번역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대로 썼는데, 스마트는 뭐 이게 꼭 무슨 학력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가 주어진 영역에서, 저는 사실은 예를 들어 요리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아이들한테 요리해 주는 거 되게, 나물 무친 것도 되게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물을 무치는 방법을 저는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 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 험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된 마인드로 아주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스마트 앤 험블이 사실은 구글에서 리더십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똑똑하면서도 아주 겸손한 사람. 두 개가 이제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긴 합니다. 똑똑하기만 하고 아주 되게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더십, 혁신적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적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별표 쳤던 두 슬라이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개개인이 다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을 상상을 해보시고,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또 리더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결정은 그냥 단지 합의만 해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다 듣고 최고의 해답을 내기 위해 단결하는 그런 모습, 그런 조직, 그런 곳이 결국에는 혁신적 리더십을 갖춘 그런 조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시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완벽하지 않음에 대해서 질문으로 승화하는 부분이 또한 필요하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넣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리더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빠져요. 완벽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방이 완벽해야 한다고, 혹은 상대방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내 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지 않고, 세상에 완벽함이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는 완벽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에 대한 환상 때문에 반목하고 갈등이 싹 트는 거를 많이 봐왔습니다. 조직 안에서. 저는 이거는 상대방이 완벽할 거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상대방을 엄청나게 존중하는 걸로 표현이 될 수 있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환상 때문에 반목하고 갈등이 싹 트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저를 보면서도 저 사람 별로 완벽해 보이지 않는데? 라는 점이 있다면 질문을 하면 돼요. 이거는 왜 이래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느낀 그 간극을 풀어가야지 되는 것이지, 요 위에 네 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다 위험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저는 아주 위험한 게 저 네 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건 뭘까요? 근데 뭘까요? 제일 위험한 거. 제일 위험한 거.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저 생각
생각들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두 번째가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완벽하지 않음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질문으로 승화한다는 것이 논리의 점프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완벽하지 않음이 느껴졌을 때 풀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걸 조금 넣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세 번째 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동행을 하고 싶었으나 제가 쓴 요청이 구글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었어가지고 결국에는 제 맘대로 책 3권을 이제는 소개한다고 했는데 세 번째 책인데요. 혹시 토마스 쿤이 쓴 책 되게 유명한 책인데 혹시 아세요? 그렇죠.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걸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아저씨가 토마스 쿤인데 저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패러다임 전환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저 정도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려면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그 정도의 변환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요즘 AI 시대는 확실히 패러다임 시프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또 합니다. 이 얘기인데 요거는 요즘 챗GPT 많이들 써보셨을 텐데 AI 생성형 AI 채팅 서비스 오픈 AI에서 내놓은 그 옛날에 토마스 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이걸 번역을 좀 잘 해보려고 별의별 말을 제가 의원실에다 물어봤거든요. 요걸 좀 의역을 해봐라. 그랬더니 의원실에서 저렇게 답을 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우리 질문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대답이 나아질 가능성 또한 커진다. 현문현답. AI의 우문현답을 기대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그거죠. 내가 받는 그 답은 결국엔 내가 물어본 질문에 의존된다. 뭐라고 직역을 하기엔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엔 내가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앞에 요거 완벽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질문을 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저 질문이 그래서 건설적인 질문이어야 합니다. 공격하는 질문이면 결국에는 그 공격에 대한 답변밖에 나오지 않아요. 일을 풀어가고 싶으면은 질문 자체가 건설적인 질문이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저 토마스 쿤의 저 문장을 일부러 가져온 이유가 요즘 뭐 AI 시대에서도 똑같은데 저한테 요거는 리더십과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왜 안 읽어요? 그러면 다 챗GPT한테 물어봐 버리면 다 좋은 대답이 다 나와버려서 안 읽어요. AI를 조금 안다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챗GPT도 물어보는 그 레벨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굉장히 또리또리하게 물어봐야 거기에 상응하는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측면에서도 질문을 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어서 내가 스스로 아는 게 많아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답을 드려요. 그거는 이제 리더십하고 조금 다른 삐껴나간 AI 쪽 얘기긴 하지만 그쪽에서도 이 질문의 중요성은 많이 저는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방금 전에 요거랑 또 AI랑 연결되는 거 이것은 챗GPT 4 버전을 제가 캡처했군요. 지금은 의원실에서 월 200불짜리 쓰고 있는데 프로 버전 쓰는데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을 시키거나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한 상태에서 내가 정말 어떤 좋은 결과물을 받으려면 결국엔 저기다가 좋은 질문을 써야 하더라. 그 이야기까지 함께 하고 싶어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여러분 시간이 조금 예상보다 살짝 넘어갔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오셔서 혁신적 리더십에 대해서 전체를 책 3권을 뭐 다 지금 소화를 하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조직이라는 것을 상상을 해보셨을 때 그렇게 개개인이 리더라는, 개개인이 리더십을 가진 그런 조직,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현명하게 베스트 앤서를 끌어낼 수 있는 리더, 역량을 가진 리더를 가진 조직, 그런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작은 어떤 그룹이 됐든 위원회가 됐든 시도당이 됐든 정당이 됐든 대한민국 정부가 됐든 가장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혁신적 리더십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AI보다 훨씬 이야기하기 힘든 것을 좀 전달을 좀 하고 싶었었고요. 동시에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완벽함에 대해서 나도 완벽하지 않고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고 이거를 좀 같이 담아 가셨으면, 그리고 완벽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 갭이 있다면 질문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셔도 저는 뭐 오늘 서울에서부터 기차 타고 오고 여러분 이렇게 비 오는데 주말에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주신 그 보람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만 더 붙일게요. 그 완벽하지 않음에 대해서 어제 제가 되게 재밌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정치인 있잖아요. 누군가 정치인을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못생긴 연예인? 그래서 어제 듣고서는 한편으로는 맞네. 연예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완벽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그리거든요. 많은 경우에 저도 연예인들 보면. 그런데 정치인을 못생긴 연예인, 그렇지. 그래서 꽤 완벽함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완벽함을 기대를 하고 나를 보면은 되게 실망을 하실 텐데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가진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또 엄청난 능력 부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제 입장에서 이제 과학기술 쪽이 될 텐데 AI를 비롯해서 해야겠다. 동시에 제가 경험을 했었던 영역이 굉장히 혁신적인 조직 문화라고 한다면 그 또한 정치권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 주무실 줄 알았는데 그러시지 않았고,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쉬운 주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질문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